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언젠가부터 겁이 많아진 것 같아. 자꾸만 내가 아닌 내가 되는 기분. 내게 사랑이란 영화 같지 않아. Always 어쩌면 매번 맞지 않는 눈높이를 계속 맞추려고 혼자 애쓴 거지. 그게 맘을 쉽게 지치게 했던 것 같긴 해. I want somebody. 걸음이 더디긴 해도 I want somebody. 뜨겁게 타진 않더라도 모든 내 방식들이 다 답인 듯이 또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는 내 맘속에 누군가 다가와 주길 바래.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누군가 나를 들여다보려고 하면 더 이상 감출 생각 없어. 나도 이젠 나란히 내 옆으로 와서 서준다면 함께 걸을게. I want somebody. 걸음이 더디긴 해도 I want somebody. 뜨겁게 타진 않더라도 모든 내 방식들이 다 답인 듯이 또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는 내 맘속에 누군가 다가와 주길 바래.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want somebody, somebody who loves me.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 사랑의 방식들까지 내 그대로. I want somebody, somebody who loves me. 내 마음속 그림자까지 내 사랑의 표현들까지 다 알아줘. I want somebody. 수많은 저 사람들 중 I want somebody. 우연히 내게 다가와 줄 모든 내 방식들이 다 답인 듯이 또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이 내게도 찾아와 주길 바래.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네, 디오의 Somebody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애매한 언니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요, 책덕 김민희 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눌게요. 그러면 인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또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가지고 네. 여기 와서 녹음했던 게 또 엊그제 같은데 네. 또 여기 와 있네요, 제가. 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죠. 몇 달, 두세 달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간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니까 저는 이제 SNS로 보니까 뭐 이것저것 좀 바쁘게 지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책으로 비즈니스 낸 다음에 이제 막 워크샵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강의도 이렇게 들어오고 해가지고 네. 여기저기 가서 강의도 좀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워크샵에서 오신 분들이 네. 또 약간 1대1로 이제 코칭을 받고 싶다고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요즘에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1대1 코칭도 그러면은 그분들이랑 하시고. 네. 저도 1대1 코칭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교육 받으러 가고 싶다고 막 그랬었는데 가지는 못했고요. 네, SNS를 보면서 슬퍼하면서. 워낙 바쁘시니까. 네. 아닙니다. 네, 어쨌든 책으로 비즈니스 또 번역하시고 또 바쁘게 또 그동안 지내신 것 같습니다. 전시도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이 있어요. 이 책 일단 미니쌤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책은 엘레나 페란테 작가의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나폴리 4부작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 작가인 엘레나 페렌타가 쓴 책이고요. 그 자기가 이제 작품 세계를 설정할 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고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 되게 솔직하게 써놓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나폴리 4부작 을 읽었었는데 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라고 되게 충격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분이 글쓰기에 대한 책을 냈다는 걸 발견하고 되게 막 흥분해서 봤습니다. 한번.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은 엘레나 페란테의 작품을 하나도 읽지 않은 채로 글쓰기 책을 먼저 이제 미니쌤이랑 같이 읽게 됐고요. 저도 계속 읽어야지 하면서 못 읽은 책들 중에 하나인데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글쓰기 책을 읽으면서 또 이야기 나눌 거리가 생겨서 또 재미있게 저도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글쓰기의 엘레나 페란테 같은 경우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고 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글쓰기에 대한 책도 되게 많죠. 맞아요. 그래서 좀 나와 있는 책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제가 이 책을 읽자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좀 어떨까요? 다른 책들이랑 조금 비교 뭐 이런 거 해주신다면? 네. 근데 방금 네네. 그 수정님도 네. 엘레나 페란테 책을 읽으려고 했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추천을 받으셨어요? 추천을 받은 건 아니고 워낙에 막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광고나 뭐 그런 인터넷 광고 네. 추천 추천 마법사 이런 데 뜨고 알라 땡을 이용하면 그렇게 뜨고 그러기 때문에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유명하신지 모르고 어떤 분이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이분이 뭐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레나 페란테 피버 뭐 이렇게 영미권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뭐 최근작은 막 50개국 거의 50개국에서 맞아요. 이제 번역돼서 출간되는 등 되게 주목받는 작가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나폴리 4부작이 그 첫 작품이 이제 나의 눈부신 친구라는 책인데 그 책이 이제 영상화도 되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약간 여성 두 여성의 어떤 10대부터 노년까지를 다 담고 있는 책이라서 굉장히 호흡도 긴데 되게 빨려들듯이 읽었어요. 4권인데도 그냥 이렇게 쭉 그게 약간 연작으로 연결이 되는 네, 그 4부작이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노년까지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가 서사시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네, 그 두 여성의 어떤 관계성이 되게 막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제 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글은 어떻게 자랐길래 이런 글을 썼을까? 게다가 이분이 되게 약간 신비주의라고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그 작가 명도 필명이고 그 언론에 이제 자기 얼굴을 드러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도 서면으로만 해가지고 굉장히 또 신비에 이제 휩싸인 인물이라서 그래서 이 책이 더 이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또 영미권 그리고 뭐 본인 나라에서도 유명하겠죠. 이탈리아에서도 유명한 작가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지만 어쨌든 읽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엘레나 페란테 이런 글쓰기에 대한 책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네. 그렇게 또 흥미로운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긴 일대기적인 그런 흥미로운 나폴리 4부작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또 글쓰기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이 책은 또 의미가 또 남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좀 몇 개 좀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책들도 글쓰기 책들도 그래서 미니쌤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는 김현수 작가 소설가의 일 이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책 마거릿 애트우드가 또 쓴 글쓰기 책이 있어서 그것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맞아요. 평소에 좀 글쓰기 책을 읽으시는 편인가요? 자주? 저는 소설가들이 쓴 글쓰기에 대한 책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설보다 그분이 쓴 소설보다 그분이 소설에 대한 비밀을 밝히는 부분이 더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다른 작가들은 글을 쓰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에 관한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어떤 맛집의 영업 비밀을 알고 파헤치려는 그런 기분으로. 네. 네. 혹시 기억 나시는 거? 언급된 것 중에서 얘기하셔도. 제가 그 꼽았던 김현수 작가의 소설가의 일이라는 책이 그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또 재치 있게 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연력학 제2법칙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 나오는데 모든 것은 계속 엉망인 상태가 되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다. 네가 뭘 못하고 글 못 쓴 거는 네. 못 쓰는 건 당연한 거다.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예시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마가릿 에두드의 글쓰기에 대하여를 저도 읽긴 했는데 네네. 사실 그게 강연을 이제 모아놓은 책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막 좀 글쓰기에 대한 자기가 글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떤 문학적인 어떤 역사와 그리고 이제 작가가 어떤 그 음물을 가지고 있는지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써놓은 책이어서 지금 막 기억나는 게 많진 않은데 거기 보면 이제 제목이 원래는 Negotiating with the Death인가? 그 죽음과 협상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판으로는 좀 평이하게 제목을 바꿨는데 그래서 그런 약간 작가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볼 수 있어서 조금 재미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엘레나 페란테 책도 사실 원제는 여백과 받아쓰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금 이런 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한국판으로 될 때 좀 그러게요. 평이하게 좀 그 글쓰기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바꿔버리는데 이게 여백과 받아쓰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엘레나 페란테 글쓰기 작법의 중요한 축이어서 그게 이제 살았으면 또 재밌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저는 뭐 웹소설 작법서 이런 것도 많이 읽고 그런 규칙 막 이런 것도 많이 읽고 네,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걸. 그렇군요. 저도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읽는다고 해서 글이 써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만 읽을 뿐. 네. 저는 저 잠깐 서문만 살펴본 책이 있는데 네. 여자들이 글을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이제 조애나 러스가 쓴 책인데 요것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문 잠시 봤습니다. 잠시. 그거 저도 추천받았는데 그게 이제 조애나 러스가 막 그 당시에 시대상이 약간 그 백래시가 엄청 심하던 그때라서 막 되게 분노에 차서 쓴 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저거 꼭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분노에 차서 쓴 책이라서 이렇게 훌륭한 것인가? 되게 그 약간 책을 여성들이 이제 글을 쓰려고 할 때 부딪히는 그런 장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뭔가 문학적으로 뭔가 논파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다양한 그런 레퍼런스도 물론 많고 엘레나 페란테 책에도 되게 다양한 레퍼런스가 나오는데 그거 모르지만 전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이게 무슨 작가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되게 대단한 책이구나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좀 책들이 있다. 같이 읽어봐도 재밌겠다 이런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 엘레나 페란테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음악을 좀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쌤의 신청곡 듣고 올 건데요. 첫 곡 롤러코스터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도 평소에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시는 노래인가요? 네, 애창곡.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 롤러코스터의 너에게 보내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처음 눈을 떴을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났어
했던 우리의 약속은 지킬 수가 없나 봐. 내가 아는 어떤 얘기보다 더 슬픈 얘기가 있어. 오래전부터 너도 알고 있잖아. 사랑은 끝났어. 언젠가 어떤 날에 어디에선가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를 기억해. 내가 너에게 보내는 노래. 내가 아는 어떤 얘기보다 더 슬픈 얘기가 있어. 오래전부터 너도 알고 있잖아. 사랑은 끝났어. 언젠가 어떤 날에 어디에선가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를 기억해. 내가 너에게 보내는 노래. 언젠가 어떤 날에 어디에선가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를 기억해. 내가 너에게 보내는 노래. 너에게 말은 언제까지 잊혀지고 싶지는 않아. 너 하나만 있다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만 같았는데. 언젠가 어떤 날에 어디에선가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를 기억해. 내가 너에게 보내는 노래. 언젠가 어떤 날에 어디에선가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를 기억해. 내가 너에게 보내는 노래. 언젠가 어떤 날에 어디에선가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를 기억해. 내가 너에게 보내는 노래. 언젠가 어떤 날에 어디에선가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를 기억해. 내가 너에게 보내는 노래. 네, 롤러코스터의 너에게 보내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엘레나 페란테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책이고 작년에 출간됐더라고요. 작년 말에 출간이 된 책이고 상대적으로 얇은 편이죠. 이 정도면. 네. 근데 내용은 별로 얇지 않다. 맞아요. 네. 되게 묵직한 얘기들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엘레나 페란테 자체가 그런 쓸데없는 말을 안 쓰고 되게 응축된 글을 쓰는 훈련을 되게 엄청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얇지만 진짜 결코 그쵸. 쉽지 않은. 네. 네, 맞습니다. 네. 엘레나 페란테 이분은 문학
전공이신 것 그것도 잘 모르나요?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여기 글 중에서 뭐 이렇게 대학 때 공부했던 어떤 내용들 이런 걸 좀 얘기하실 때가 있어서 이번엔 글쓰기나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책이고요. 조금 미니쌤이 읽으면서 느낌을 조금 그러면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 책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자기에게 어떤 영감이나 기초가 되었던 글쓰기에 기반이 되었던 내용들이 이제 쭉 있는데 일단 가장 엘레나 페란테의 어떤 글에서 특히 나폴리 4부작까지 이게 이어지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중성인데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자기가 글쓰기 처음 배울 때 이탈리아에서는 그 노트가 저희도 이제 옛날에 받아쓰기 공책 그 깍두기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네. 칸 안에 이제 글을 쓰도록.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양 옆에 빨간색으로 세로선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제 글을 시작할 때 왼쪽에서 시작하니까 왼쪽 빨간 선은 침범하지 않는데 자꾸 쓰다 보면 이제 글이 이제 이렇게 단어 같은 게 이제 길어지면 자꾸 오른쪽 빨간 선을 침범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훈련을 하니까 이제 결국엔 되게 그 칸 안에 예쁘게 자리 잡는 글을 쓰게 되었는데 항상 자기 안에는 그 선을 침범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이제 내재해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그 배운 대로 수능적인 글쓰기를 쓰는데 어떤 그런 충동이 찾아올 때 이렇게 막 뭔가 즉흥적인 내용을 쓰고 싶을 때 그럴 때가 뭔가 더 진짜 글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나폴리 4부작에서도 그 아까 두 여성의 우정 이야기인데 그 두 여성이 이제 약간 상반된 글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레누와 릴라가 레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되게 모범생 같은 글쓰기를 하고 이제 릴라 같은 경우는 글을 많이 안 쓰는데도 갑자기 이제 번뜩이는 재능으로 이제 휙 썼는데 되게 막 뭔가 사람의 뭔가를 건드리는 그런 걸 써서 약간 그 책이 약간 자신의 글쓰기 자아를 어떻게 이제 약간 표현한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그 아까 얘기하신 노트, 빨간 줄이 가 있는 노트에 써진 글도 이렇게 좀 약간 사진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 비유가 되게 적절하지 않나. 뭔가 침범하고 싶어 하고 침범할 수밖에 없는 자아와 뭔가 좀 약간 형식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글쓰기 자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해 주셨듯이 그 소설 이야기도 하면서 자기가 좀 쓰고 싶은 글쓰기 자기에게 맞는 글쓰기를 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나왔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이분 자체가 초반에는 조금 계속 자기 글쓰기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재미있더라고요. 전 좀 다른 글쓰기 책들도 조금 봤는데 남성들이 쓴 글쓰기 책이랑은 좀 약간 톤이 다르지 않나. 여성들 글쓰기는 저는 약간 작법서 같은 느낌이 드는 책들을 좀 읽었거든요. 남성들 책 중에서는. 글쓰기라고 하면 보통 그렇게 되는데 여성들의 글쓰기 책은 약간 투쟁적이지 않나 그런 맞아요. 생각,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엘레나 페란테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이제 책 벌레여가지고 책을 엄청 읽는데 읽는 책 대부분의 작가가 남성이니까 이제 어떤 기준이 이제 남성의 문학 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은 정체성이 여성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혼란을 겪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여성의 글은 뭔가 부족한 것이라고 이제 체화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벗어나기 위해서 또 막 여러 레퍼런스를 막
찾다가 막 이제 맞아요. 어떤 그 이탈리아 작가 같은데 그 작가의 이제 글을 보고 다시 또 여성이 또 그 답습하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자기만의 글을 하려면 정말 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또 깨닫고 그래서 또 진짜 투쟁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글쓰기가. 네. 맞아요. 미니쌤은 우리도 책을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이런 비슷한 거 느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어릴 때는 약간 그냥 모르고 읽었는데 저도 약간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편견? 그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그 순문학이라고 보통 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들이 쓴 책이 다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힘의 가리가 없고 약간 뭔가 좀 너무 자기 안에 그거 있는, 감정에 막 이렇게 몰입하는 게 저는 이제 원래 성향이 또 약간 그런 장르 소설을 좋아하거든요. 좀 막 이렇게 뭐 수추리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판타지 소설 같이 이제 좀 그런 이제 뭐 막 모험이 있고 막 그런 책을 좋아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작가들 책이 남성 책이다 보니 특히 또 막 오빠 따라서 막 무협지 막 이런 것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여성은 그런 책을 쓰지 못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네. 되돌아보면. 저도 약간 그래 읽는데 늘 여성들이 약간 대상화되기도 하고 남성들의 책에서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늘 그 여성들과 저를 분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이렇게 대상화되는 대상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이후로 책 읽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읽었던 문학 작품 같은 거 한국 문학 특히 생각해 보면 되게 여성들에 대한 비하가 횡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 좋아하는 여성들이라면 이런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누구나 항상 남성 지식인의 목소리에 혹은 남성 화자의 목소리에 좀 동일시하다가 맞아요. 이게 아니네. 네. 이게 아니었어? 이렇게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엘레나 페란테도 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그런 고통이 남자처럼 글쓰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남자처럼 글쓰기 그리고 여자처럼 글쓰기 라는 어쨌든 방법으로 굳이 나누자면 이런 식의 좀 고민을 엘레나 페란테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런 것들은 좀 보시면서. 그게 이제 고민이 계속 발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남성적 글쓰기를 내가 동경해왔고 계속 거기에 맞추려고 기준에 맞추려고 그리고 칭찬을 받으려고 너 정말 잘 썼다. 그러니까 그 양식에 맞춰서 근데 이제 간혹 드는 충동들이 뭔가 막 불쑥불쑥 나오는데 그게 분명히 이제 그런 남성적 글쓰기에서는 그거 아닌데 그건 이상한 건데 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혼란을 겪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법을 이제 알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영감이 딱 떠올랐을 때 그거를 꼭 바로 가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그거를 중요성을 요즘 되게 느끼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이렇게 뭐 길을 가다가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그거를 그냥 또 나의 어떤 그냥 헛생각이야. 약간 그러고서 이제 지나가 버리면 그게 다시는 또 안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기도 좀 비슷한데요. 제가 이제 낡은 그 로모 카메라라고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 그거로 이제 갖고 다니다가 이제 길을 걸어가면 이제 내 목적지가 있어서 이제 막 바삐 가잖아요. 근데 뭔가 찍고 싶은 게 분뚝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카메라를 들어서 바로 찍지 않으면 이제 그 장면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 새에 이제 그 장면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예전엔 또 막 그 길에서 갑자기 카메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자의식이
클 때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볼까 봐 쳐다보지 않을까. 네, 막 그쵸.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이겨내고 그 사소한 거를 붙잡아야 결국 내가 뭔가 내 안에서 이제 뭔가 번뜩였던 거 그런 걸 이제 잡아낼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도 사진을 자주 찍는데 물론 전 필카나 이런 걸 사용하진 않지만 그럴 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저 찍고 싶은데 맞아요. 누가 네. 뭐라고 하지 않을까? 저 여자 뭐야 이러지 않을까? 약간 자기 검열이 되게 내재돼 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특히 맞아요. 여자들은 더 심하지 않나? 약간 그런. 그렇죠. 네. 맞아요. 늘 뭔가 지적받는 삶을 그렇죠. 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고.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 속에서도 되게 충동이지만 엘레나 페란테는 그 자기에게 찾아오는 충동을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잘 내 안으로 좀 받아 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걸 좀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장면들도 되게 어쩌면 작가로서 영감과 관련된 고민인 그렇죠. 거죠. 소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안정적인 글쓰기, 뭔가 정석적인 글쓰기와 또 거기에 포섭되지 않는, 왜냐면 내 여성으로서 자아는 또 거기에 포섭되지 않고 또 자기의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것도 사실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또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그리고 이제 막 롤모델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소수자로 갈수록 맞아요. 더 드러난 글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좀 최근에 되게 부러웠던 게 있는데 저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전 글을 막 쓰진 않지만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근데 소수자로서의 책 읽기는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막 이거를 막 너무 궁금해하는 책 읽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동안 물론 재미로 읽던 시기도 물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막 내가 이건 뭐지? 막 설명하고 싶어서 읽는 책 읽기였는데 되게 투명하게 그냥 정말 100% 찐으로 재미로 책을 읽는 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되게 저거는 남성이라서 가능한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 약간 진기분을 좀 느꼈다. 최근에.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약간 정말 100% 재미로 책을 읽으시는구나. 그런 부러움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네. 부럽지만 부럽지 않아. 그렇죠. 그렇게 또 가야죠. 그러면. 그게 뭐 얼마나 재밌겠어? 네. 남는 게 없잖아.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미니쌤은 글을 좀 쓰시니까 그런 고민 또 하시나요? 나의 영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네, 엄청 고민하죠. 네. 그래서 제 유일한 정식 집필서인 이것도 출판이라고 네. 아직 1세가 많이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 책 쓸 때도 그냥 처음에는 이제 제안이 왔을 때 그냥 출판한 과정 담으면 되지, 약간 실용적으로 담으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을 하려니까 계속 막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래서 막 점점 올라가다 보니 막 초등학생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 했는데 그때도 뭐 그때를 쓰니까 뭔가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막 뭐 나는 그때 막 방황을 했고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시작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약간 여기서도 조금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약간의 그 거리두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그 소설이 아니고 픽션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내 그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페르소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문체가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설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 그래서 막상 쓰는 것보다 그 문체를 잡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약간 자기 자리를 위치를 정하는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톤도 약간 너무 무겁지 않게 경쾌하게 가고 싶어가지고 좀 그 힘들었던 얘기도 조금 덜어내고 뭐 그런 작업이 조금 시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미니쌤은 전반적인 톤이 사실은 가볍고 그러셔서 네. 가벼우신 건 또 아니지만 그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읽을 때. 약간 거기에 좀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강박. 진지하게 다가가기 싫은, 그러니까 진지한 게 워낙 많으니까 세상에. 그렇죠. 저는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좀 가볍게 도착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맞습니다. 되게 그렇군요. 그것도 의도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치밀한 계산. 치밀한 계산으로 의도된 것이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엘레나 펠란테 이야기도 계속 해봐야 되는데요. 글쓰기 중에서 조금 여기 나왔던 초반에 나왔던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 좀 있으세요? 인상적이었던 거요? 네. 되게 많은데 네. 이거는 좀 나중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 네. 일단은 여기서 우리라는 말도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지라는 뜻의 우리. 케이지. 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엘레나 펠란테는 자유로운 어떤 충동적인 여백을 침범하고 싶은 그 충동이 되게 내가 출판하고 싶은 글을 만드는 어떤 추동이다라고 하지만 또 자신은 이 형식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형식이 있어야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뭔가 우리가 펼쳐낼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 우리를 되게 자유롭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글쓰기를 자기의 글쓰기를 잘하는 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흥미로웠고, 네. 그러니까 글이 일종의 우리라서 첫 문장을 쓰는 순간 작가는 그 우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그 모든 글 뒤에는 기나긴 역사가 있다. 그래서 자기의 글도 다 그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도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사실 이 갇힌다 글이 가져오는 어떤 물리적인 속성이나 책이라는 어떤 형태로 갇히는 거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위치 지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이 문장들을 들으니까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들으니까 또 책도 닫혀있는 물성이니까. 맞아요. 네. 그렇네요. 재밌네요. 또 이런 얘기도 재밌습니다. 네,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이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두 번째 신청곡은요. 이자람 밴드의 슬픈 노래인가요? 네. 슬픈 노래. 네. 왜 슬픈 노래를? 이거 슬픈 노래인데 뭐랄까 리듬 같은 건 되게 경쾌해서 네. 좋아합니다. 상반된 느낌이 섞인. 네. 그렇군요. 저랑 비슷하세요. 좋아하는 노래가 지금. 네. 이자람 밴드의 슬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보세요. 모두 당신을 조롱할 거예요. 흐른 눈물 줄기 자욱은 당신 얼굴에 상처를 남기죠. 나는 울어요. 그리고 노래해요. 기타는 젖고 당신은 웃어요. 내 모습을 바라봐요. 지쳐버린 낡은 인형. 나는 이렇게 기타와 울어요. 기타
지쳐버린 낡은 인형 나는 이렇게 기타와 울어요. 슬픈 노랫소리 들려요. 사람들 사이의 기타의 노랫소리. 기타는 적고 당신은 웃어요. 바보 같은 인형의 눈물이. 나는 이렇게 기타와 울어요. 나는 이렇게 기타와 울어요. 나는 이렇게 기타와 울어요. 아마도 이사람 밴드의 슬픈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민희 네. 책덤님과 책덤님과 이야기하고 있고 제 부르는 줄 아셨군요. 네. 네. 엘레나 페란테의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책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죠. 네. 사실 여기서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중요한 초반에 좀 중요한 얘기로 나오는 게 좀 자신의 쓴글에 대한 완벽함, 내 글 완벽해야 돼 이런 걸 좀 내려놓는 거, 뭐 이런 것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거리두기랑도 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완벽해야 된다는 그 강박에서 그쵸. 강박을 놔줘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완벽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네.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제가 은유 작가님의 그 글쓰기의 최전선 네네네. 그 네.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음. 거기에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쓸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그냥 쓴다. 그게 되게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쓸 수 있고 그 이상도 이하도 못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위안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네. 그 책에서는 혹시 완벽에 대한 부분이 어느쯤에 나오나요? 네, 완벽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네. 58페이지를 보고 제가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어떤 부분이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글 쓰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글을 써도 평소 좋아하는 작품들에 비해 결과물이 한참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식해서인 것도 같고 경험이 없어서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성 특유의 과다한 감성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제가 멍청하고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틀에 박힌 것 같았습니다. 네. 뭐 그래서 어머니의 반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막 변화하고 뭐 이런 것들 네. 변화가 반복되는 것들로 이제 이야기가 가면서 좀 자기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읽었나 봐요. 제가 완벽하지 않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건 자기 비야. 자기 비야.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게 아마 근데 네. 이게 이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글을 쓰기 전에. 근데 그 생각이라는 건 사실 문자화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뇌의 지속적인 깜빡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글이라는 어떤 체계화된 코드로 이제 표현되는 순간부터 이거는 내 머릿속에 있던 게 아니라는 그거를 이제 자기가 깨달았고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도 막 그거를 잡아낼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 맞아요. 머릿속 전기적인 신호와 글이라는 거는 형태가 다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내가 묘사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표현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이제
그 엄마의 아쿠아마린 반지를 이제 그 어떤 빛과 그거를 이제 빛깔을 아무리 뭐 이런저런 표현으로 바꿔도 그 아쿠아마린이 반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포기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막 그 반지라는 게 오히려 막 허구같이 느껴졌다라고까지 그러니까 되게 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 그런 것까지 이제 느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반지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군요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 이제 자기가 뼛속까지 리얼리스트였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래서 훈련한 방법들이 주변 사람들의 몸짓과 말버릇을 기록하고 햇볕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묘사하고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막 그런 것들 다 막 계속 썼나 봐요. 그래서 그 수많은 페이지를 이제 직접 체험한 경험을 계속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리얼리스트라고 하면 뭔가 정확하게 묘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깨달음,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가 없구나. 또 다른 깨달음을 또 얻으면서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나가게 되겠네요. 내가 어차피 묘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또 쓸 것인가. 이런 또 고민으로 나가게 되는 내용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정님이 거기 그 큐시트에 언급하셨는데 이제 1인칭 시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3인칭 작가 시점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다 자기가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제 1인칭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뭔가 더 몰입하게 되고 뭔가 신선하고 고무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쓰는 건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는 게 아니고 문학적 장치로 현실처럼 느끼도록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치 무슨 비밀을 해독한 사람처럼 이러한 장치를 잘 이용하면 현실 세계의 정치, 사회, 심리, 윤리를 고스란히 담은 채 현실을 판에 찍은 듯 종이에 온전히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지? 왜 자기 혼자 깨달았어? 약간 자기 깨달았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과는 완전 정반대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 전지적 시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나이 들수록 전지적 시점이라는 게 좀 가능하지 않구나라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남성화자들이나 아니면 뭐 대하 소설 이런 거 쓰거나 그럴 때 되게 뭔가 중립적인 척하는 맞네. 자아가 등장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1인칭 시점. 예전에는 좀 1인칭 시점이 좀 별로고 막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맞아. 약간 초보적인. 그쵸.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오히려 좀 1인칭 시점 이렇게 엘레나 페란테 사례도 보니까 이걸로 또 갈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듭니다. 맞아요. 이걸로 1인칭 시점을 밀어붙여서 저희가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요. 깨달은 것 같아요. 여기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런 좀 일부를 저희가 좀 마칠 시간이 좀 됐는데 이걸 읽으면서 좀 미니쌤한테 글쓰기에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도움이 된 것들 좀 있으실까요? 도움이 된 거 있죠. 네. 일단은 그런 그 선탁이 아슬아슬하게 그 형식을 따르는 글쓰기와 어떤 충동적인 글쓰기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좀 깨달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버지니아 울프를 인용하면서 그 어떤 버지니아 울프가 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가 얘기가 나오는데 글 쓰고 생각하고 있냐 하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주머니 속에서 지금 고르고 있다. 그러면서 몇 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0개 정도 이렇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어떤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하지 않고 약간 운명적인 것도 있다. 약간 랜덤한 약간 그런 것도 이제 작가가 이제 만나게 될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그런 것도 있다는 거가 조금 마음을 편하게 좀 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약간 글을 전체를 다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약간 일단 시작하다 보면 어떤 또 내 안에 있던 뭔가가 또 통 랜덤하게 이제 뭐 뽑기 나오듯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좀 일단 쓰기를 해야겠다. 역시 결국은 써야 된다. 그런 결론으로 기결이 되었습니다. 네. 참 근데 그 버지니아 울프 얘기 에피소드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약간 개그감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항상 생각하는데 읽을 때마다 뭔가 개그감이 되게 넘친다. 그런 것 같아요. 직접 알았으면 좀 재밌는 언니가 아니었을까. 맞아. 웃겼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네. 어쨌든 다양한 또 작가들의 이야기 힌트도 있었고요. 이분이 읽었던 어떤 레퍼런스를 그리고 혹은 깨달음을 얻은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맞아요. 네,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1부 저희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느새 또 별로 많이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또 끝날 때가 되었고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어떤 감상을 느끼고 계신가요? 되게 재밌고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쓰거나 번역하지 않은 책을 가지고 어디 나가서 얘기하는 게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왜냐하면 책을 덮으면 또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시 얘기하면서 또 정리도 되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엘레나 페란테 책 가지고 이야기 해봤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엘레나 페란테 이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쌤이 또 소개해 주셔서 저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작가를 또 만나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 마지막 곡은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캐롤 같은 느낌으로 산타텔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